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좀 쉴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이 그어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라는 한국 작가가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아주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새로 쓴 거죠. 아시안계 여성으로도 처음입니다. 자,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전후로는 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째 한국인으로는 이제 두 번째인데 24년 만에 노벨 문학상을 탄 겁니다. 자, 스웨덴의 할리먼은 생중계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사우스코리아의 대한민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라고 공식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인 산문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그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항상 노벨상은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미리 통보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후보가 올라 있지만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뭐 수십 명씩 됩니다. 어쩔 때는. 그리고 뭐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는 누가 유력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노벨 문학상과 관련해서는 한강 작가가 올라가 있었지만 후보에, 이번에는 언론에 통해서는 중국의 뭐 작가가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으면 아주 당당히 수상을 한 겁니다. 자, 스웨덴 할리먼이 전화를 통해서 직접 수상자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게 하나의 전통인데, 스웨덴 할리먼이 한강 작가에게 그 수상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 한강 작가는 뭐 하고 있었냐? 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가 스웨덴 할리먼이라고 하니까 지금 막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면서 한강 작가가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자, 한국의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요, 이후에 바로 어제도 이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포스트, CNN 등등등 미국의 주요 언론도 잇따라 대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자, 미국의 언론들은 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 평론가들의 평가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바라보는 그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인들이나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의미를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강 작가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저도 감히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인정과 또 한국 문학의 세계적으로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이건 쉽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자, 한강의 그 작품은요, 한국의 역사적인 트라우마, 왜냐면 이 한강 작가의 소설에 한국의 그 군부 독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적인 트라우마, 특히 전쟁과 독재 하에서의 고통, 또 그로 인한 인간의 상처와 내면의 갈등, 또 그를 치유해가는 과정 등등을 잘 다루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문학적인 정서를 글로벌 독자들, 세계인들에게 전달하는데 이만큼 기여할 수 있는 작가는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작가 이 한강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어떤 그 특정 지역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한국 문학이나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 또는 아시아계, 또는 더 작게는 동아시아계, 한국, 일본, 중국, 이 정도에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런 어떤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정말 그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세계 글로벌하게 보편적인 주제로 올려놨고, 또 인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라는 것을 저는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작품성, 그 다음에 어떤 이 주제에 대한 글로벌성,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받는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대, 이건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둘째, 한강이 그동안 다뤄온 주제들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한강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한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으로 어려운 그런 면들, 예를 들어 전쟁, 그리고 폭력, 군부 독재, 뭐 생명이라는 의미, 또 고통,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인간의 치유성, 그 치유에 대한 노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진중한 성찰이 국제적으로 더욱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것에 또 저는 의미를 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채식주의자. 미국에서도 발행됐습니다. 아마존에 있어요. 넘버원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미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넘버원에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뭐 잘 모르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조금 등한시한 그 시간 동안에도 이 한강 작가의 책은 아마존에서 넘버원이었습니다. 소설 부문에서. 채식주의자, The Vegetarians라고 미국에서는 번역돼서 이제 나왔는데, 그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은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인 억압을 다루고 있고, 우리 시대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또 자유와 억압, 특히 이제 여성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담론을 소개하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책으로 좀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요, 한국 여성 작가의 위상을 높여주었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시아 여성 작가들이 문화적인 영향력을 이 기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더 날개를 펼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 세계의 여성 작가들, 특히 이제 뭐 아시아에 있는 여성 작가들에게도 저는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한강의 수상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채식주의자라는 그 연작 소설집의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뭐 방대한 책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한강의 소설, 이 채식주의자는 그 인간 내면의 억압, 폭력, 그리고 어떤 자아 해방을 탐구하는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철학적인 면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말이 소설이지 거의 막 심리소설, 철학소설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소설이라는 얘기죠. 세 개의 독립된 파트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 주인공의 이름은 영혜라는 이름인데, 주인공 영혜의 결단을 중심으로 그녀와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주요 줄거리, 그 채식주의자의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야기는 영혜가 돌연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이름은 베지테리언이에요. 채식주의자. 영혜는 그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끔찍한 꿈을 꾼 후에 고기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남편과 부모는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영혜는 채식주의자가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습을 거부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왼손으로 뭘 하려고 그래도 뭐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못하겠잖아요. 니 왼손잡이 되려고 그래? 왜 자꾸 왼손을 쓰는 거야? 하면서 자꾸 어거지로 오른손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태어난 기는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어거지로 오른손잡이가 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젓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하고 글씨는 또 왼손으로 쓰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할 때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는데 자유스럽게 운동할 때, 야구할 때 보니까 또 왼손으로 공 던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어거지로 그렇게 오른손잡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때는 그것조차도 용납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시절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더 뛰어넘어서 나는 고기 안 먹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예요. 이걸 오래전에는 용납을 못한 거죠. 사회적으로, 너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돼. 뭐 이런 인식이 있던 때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주인공 영혜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토리의 이름은 몽고 반점입니다. 우리 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자, 몽고 반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영예의 형부가 이제 주제로 등장합니다. 영예의 형부는 예술가인데, 예술가로 그 영예의 그 몸에 아주 강한 집착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영예의 몸에 있는 그 몽고 반점에 매료된 그 형부는 그녀를 자신의 그 예술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관계가 점점 좀 약간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비정상적으로 변해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영예의 자아는 점점 더 파괴되고요. 그녀는 또 스스로 인간성을 초월하려는 어떤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영예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나는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자연, 특히 이제 나무로 변해서 마치고 싶다, 생을 마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스토리의 제목은 나무 불꽃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나무 불꽃은요, 영예의 언니 인혜가 주제로 등장합니다. 영예가 이제 어느 순간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합니다. 뭐, 왜 안 그렇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도 그럴만 하죠.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의 상황을 다루게 되는데, 언니 인혜는 동생 영예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또 동시에 자신도 그 억압된 삶을 살아왔음을 영예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영예는 자신을 완전히 자연으로 동화시키려는 욕망 속에 더 이상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거부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정신병자가 아닌데, 그때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더 이상 거부하게 됩니다. 주인공 영예는. 그래서 그 결과 육체적인 소멸에 가까워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걸 뭐 결말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결말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결론을 좀 지어드릴까 합니다. 자, 채식주의자라는 이 소설은요, 인간의 그 내면적인 억압과 억눌린 욕망,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규범과 충돌할 때 벌어지는 고통을 정말 심도 있게 다룹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신적으로는 또 생각적으로는 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한 번만 있겠어요?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그것과 충돌할 때 벌어지는 고통, 이거를 얘기합니다. 영예가 육식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뭐 고기를 안 먹으라는 식습관의 변화가 아닌 폭력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나무로 변하고자 하는 그 영예의 소망은 순수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이제 만일 소설을 읽을 때 도움이 되잖아요. 자, 이 작품은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또 독자들로 하여금 자유, 그리고 사회적인 기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또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나와의 충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조금 어렵죠? 네, 뒷부분은 조금 어렵죠? 네. 하지만, 뭐, 만화책 읽듯이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을 수 있을까? 하는 뭐 생각도 듭니다. 뭐, 다소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내포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노벨위원회는 세계 최정상급으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작가 한강 씨는요, 자신의 문학으로도 세계인에게 메시지를 던졌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그 수상 그 자체만으로도 한 획을 그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뭐 미국인이었거나 그대로 여성이었다 하더라도 미국인이었거나 아니면 유럽 쪽의 여성이었다라면 어쩌면 진작에 벌써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받고도 남을 작품이고 사실은 좀 늦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최근 노벨상에서는요, 그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내부 비판 또는 외부 비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한강 씨 케이스도 그렇고요. 노벨 문학상의 그 다양성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한강 작가의 수상은 그런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노벨위원회 그들에게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런 걸 다 압니다. 자,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스웨덴 할리먼, 그러니까 이제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결정하는 기관, 스웨덴 할리먼은 여성 수상자와 또 유럽이나 미국 이외의 지역의 출신 수상자 수가 좀 차별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비판의 측면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그래서 이제 스웨덴 할리먼은 수상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층 노력해 왔다라고도 직접 자신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발표했냐면 아니다, 우리 다양성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지난 2020년 그때 수상했던 루이스 엘리자베스 글릭이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지만 여성에게 2020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2021년에는 압둘라 자크 구르나라는 수상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탄자니아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사람이죠. 그리고 흑인이다. 여성은 아니지만 뭐 그래서 이제 압둘라 구르크 씨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차별적이진 않아. 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 더 있죠. 2022년 아니 예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성인데 또 유럽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런 사람 등등 2000년대에 여성과 유색인종 남성 등등의 수상자를 열거했는데 사실은 한 3명 열고 했어요. 한강 작가 전에. 그러니까 조금 좀 부족하긴 하죠. 다양성의 문제가 없다라고 탁 받아들여지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시아 지역 작가이면서 여성이면서 이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노벨상기 위원회는 조금 더 어깨를 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노벨상 위원회 자체도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함께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K-팝 우리 뭐 이미 다 알죠. 한류 K-팝 세계 정상 했죠. 빌보드 차트에서 뭐 몇 주 동안 올해 1등을 오래 하고 또 1등 내려갔다가 다시 또 1등하고 뭐 몇 번을 했으니까 빌보드 정복은 세계 정복입니다. 팝 문화에서는 K-팝에서 세계 정상했죠. K-드라마, K-영화, 뭐 K-영화는 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받았으면 세계 정복한 거잖아요. K-팝, K-영화, 또 K-푸드 요즘 정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계속 잇따라서 한국 젊은이들이 그 클래식 분야에서도 세계 정상급 그 수상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K-클래식도 세계 정복을 하고 있는 등에 이어서 자, 이번에는 K-문학도 세계 정상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그 수상을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똑같이 다 자부심을 좀 높이는 계기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소식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뭐 꼭 오늘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조금 몸이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켜고 이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부심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자, 이 카메라를 킨 김에 또 플로리다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플로리다주 관통한 허리케인 그 밀턴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최소 10명에서 그리고 일각에서는 12명이라고 좀 보도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10명에서 최고 12명 정도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 목요일 오후로는 그 10명, 12명 그 정도로 사망자가 파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망자들은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한숨 났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그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4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취합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최소한 10명이 숨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들 대부분은 토네이도에 의한 것으로 사망자가 보인다. 이렇게 정정해서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또 12명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인명피해와 함께 약 300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하는 등 물리적인 피해도 잇따랐죠. 자, 플로리다 동부 해안은 은퇴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곳 모빌홈 단지를 또 허리케인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서쪽 해안에서 내륙을 관통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동부 쪽을 강타했는데 거기서 모빌홈 단지, 은퇴자들 모빌홈 단지를 강타하면서 거기서 100여 채 이상의 모빌홈이 파손됐고요. 여기서 또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는 폭우와 강풍의 영향으로 그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 거기 이제 오랫동안 우리 한국 최지만 선수라는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오랫동안 그 4번 타자로 활약했고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여기 잘 알아요. 저도 그래서 템파베이 레이스 경기 자주 보고 그랬었는데 템파베이 레이스는 거기 날씨가 좀 안 좋고 그래서 홈 구장이 이 돔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되어 있는 그 돔 구장이거든요. 트로피카나 필드라고 하는데 그 트로피카나 필드 돔 구장에 지붕이 막 다 뜯겨 나갔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면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요 정도의 피해는 정말 다행이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구장, 도움구장, 그 높은 튼튼하게 만든 도움구장에 지붕이 막 다 뜯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이 허리케인 밀턴은 상륙하기 전까지만 해도 플로리다를 강타한 역대 허리케인 중 최대 규모, 최악일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왔지만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좀 모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허리케인 피해의 여파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피해, 인명피해 이걸 떠나서 그 외적으로. 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이번에 플로리다만이 아니라 쭉 보니까, 그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 투표율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년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거 있을 때 그 허리케인의 피해 또는 홍수 피해 이런 피해가 있는 지역은 투표율이 좀 떨어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나 지금 지금 피해 복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투표, 난 이번엔 쉴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난 일주일 전에 있었던 허리케인, 헐린, 그 피해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해서 조지아주, 그리고 특히 이제 확실하게 공화당이 우세한 이 플로리다주까지 집중됐다라는 점에서 이 공화당에 미칠 영향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좀 악영향이 우려되는 거죠.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보면 우선은 공화당의 투표율 면에서 좀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이 마침 또 공화당 좀 지지세가 조금 강한 그런 곳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또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못 나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화당이 투표율 하락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에 거주 중인 자국민, 즉 미국민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감세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라는 일단 평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말만 딱 나오고 더 이상 그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트럼프 캠프 쪽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이중과세를 없애겠다라는 원칙적인 트럼프의 선언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준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미국은 남북전쟁 시대인 지난 1860년, 1960년 말고요. 1860년대부터 미국인이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미국에 거주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납부해야 한다라는 그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1860년대. 그래서 일종의 이중과세 제도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셈이죠. 다만 다는 아니고요. 예외가 있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소득이 연소득 12만 6,500달러 이하면은 괜찮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만 6,500달러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비용 일부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12만 6,500달러 이하라면 지금도 이중과세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 다시 바꿔 말하면 12만 6,000달러 연소득이 넘는 사람은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시켜준다라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그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하튼 과정이 있지만 실현될 경우에는 한 900만 명에 해당되는 미국의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부유층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혜택이 연소득 12만 6,500달러가 넘는 그들에게만 집중 혜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이 대규모 세제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일부 부유한 미국인들이 지금 나가 있는 그런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 부분을 딱 보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12만 6,500달러 넘어요, 연소득이. 그래? 그럼 나 밖에 나가서 살아야지. 세금 안 내게. 이래서 일부 부유한 미국인들이 해외로 일부러 고의로 나가서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거기서 살면서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일종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중과세 폐지하겠다라고 말해놓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 그 구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막 이중과세 폐지 그러면 세금 줄어드나?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이제 디테일한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된다. 매사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LA 노선 취항 2주년을 기념해서 이코노미석 특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LA 노선 첫 취항했죠. 그때 이제 주 5회 운항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탑승 수요가 늘면서 이제 지난 5월에는 주 6회로 증편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 7회로 또 매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4일, 그래서 이제 아침 8시까지, 지금부터 14일 아침 8시까지 제한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는 14일 오전 8시 전까지 LA 그리고 인천 왕복 노선 항공권을 유류 할증료, 공항세 이걸 다 포함해서 $821, 821불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기간은 일부 날짜가 조금 제외되지만 전반적으로 내년 8월 31일까지 큰 문제 없이 타면 됩니다. 예매는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요. 예약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인 이민자들 대부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민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 이민을 갈까 말까 생각 중이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을 기준으로 그때 여전히 미국 이민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아는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여전히 미국 이민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과거로 지금 모든 기억을 없앤 상태에서 뿅 간다면 의미가 없지만 지금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씩 이렇게 살아온 이 기억을 다 갖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한인 이민자 대부분은요, 그런데 부모 세대보다 생활 수준이 미국에 와서 내가 더 나아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발표한 아시안 이민자 설문조사에서 만일 선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래도 다시 여전히 미국으로 이민을 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인 이민자 76%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갈 것 같다라는 사람이 13%, 그냥 한국에 그냥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은 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국과 비교해서 미국이 더 나은 점은 그러면 뭐가 있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 그리고 더 나은 자녀 양육 환경, 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이제 이건 여성분들이 많이 답변을 했겠죠. 여성도 남성과 그래도 그나마 한국보다는 좀 동등한 권리,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우가 한국보다 훨씬 좋다라는 점, 또 하나는 정부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것을 또 원하는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도 답변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안 좋은 거, 아쉬운 점은 뭐냐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이제 이걸 짚었어요. 뭐냐면 미국의 그 의료 서비스가 좀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저출생 고령화 여파.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반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 저출생 고령화 여파가 명실상부한 넘버 2 도시, 어디입니까? 제2의 도시. 부산이죠. 이 부산까지도 지금 덮쳤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면서 급기야 소멸위기 도시로 부산이 분류됐다는 것입니다. 이 소멸위기 하니까 좀 끔찍하긴 한데, 당장 그러면 내일 모레 소멸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인구 감축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부산의 인구는요, 1995년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 정점을 찍었는데 몇 명이었냐면 388만 명.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는 329만 명으로 330만 명 이하로 무너졌습니다. 자, 부산에 그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이유로 줄고 있느냐 그 과정을 보면 그게 더 정말 걱정입니다. 자,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1998년에 1.3명. 이때 괜찮죠? 그때 이제 그 1.3명 그나마 괜찮지만 그 아래로 계속 떨어지면서 작년에는 불과 0.66명이었습니다. 0.66명.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0.66명 낳는 거예요. 두 사람이 0.66명이 되는 겁니다. 서울이 0.55명으로 대한민국 최저인데 두 번째입니다. 0.66명이. 자, 고령 인구는 그러면 얼마냐? 2023년 작년에 23%에, 부산의 23%가 고령 인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무슨 광역시 등등을 합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고령 인구가 더 많죠. 최고 수준인데 청년 인구수를 볼까요?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수는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간 수도권으로 이사를 간 부산 청년 인구는 전체 순 유출의 54%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청년이 어디론가 이사를 갔어요. 그 2명 중에 1명은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간 겁니다.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 찾아서. 그래서 작년에 10만 10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거죠. 부산 자치구가 이제 뭐 여러 구가 있는데요. 뭐 영도구, 해운대구, 뭐 연제구, 뭐 많잖아요. 근데 그 부산 자치구 여러 구 중에서 그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여러분들도 아마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산 영도구라는 곳입니다. 영도구는 대한민국 그 조선산업, 대형 배 만드는 그 조선산업의 발상지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조선산업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조선소와 또 대형 조선을 수리하는 선박 수리소 등등등 각종 공장들이 해안가를 따라서 쫙 들어섰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후 지역에 상업시설, 주거지 등등도 아주 번성하게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의 특히 이제 이쪽 지역의 그 조선 산업이 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영도구의 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영도구는요, 노인과 빈집만,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보면 아무도 안 살아요. 그냥 덩그러니 그냥 막 곰팡이 쓸어 있고 막 이런 집인데 또 그 옆집에는 사람이 살아요. 가보니까 노인 한 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산 영도구는 노인 한 분 살거나 그냥 빈집으로 가득한 거의 쇠락한 도시로, 미국으로 말하면 러스트 벨트 같이 그렇게 쇠락한 지역으로 변해 갔다라는 것이 영도구입니다. 부산 하면 참 많은 추억을 다양하게 갖고 계신 분들 다 많이 있을 텐데요. 특히 그 영도구의 소멸이 더 악화되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의 추억이 또 없어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유럽 투어 루트 개척자 박평식 대표가 직접 가보고 만든 명품 아주 유럽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주만의 알찬 일정 그리고 초특급 호텔 식사는 환상의 유럽 여행을 보장합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서유럽 5개국 11일 일정과 유럽 여행의 진수, 바이킹의 후예를 만나는 북유럽 4개국도 아주만이 특별합니다. 명품 아주 유럽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주 좋은 아주 투어.